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한 분? 네.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알고 있어요. 집에서는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투자 결정 내리는 내용을 공부를 했었죠. 뒤에 잘 들리시나요? 맨 뒤. 소리 잘 들리세요? 네. 투자 결정을 내리는 내용은 간단하게 어떤 투자안이 있으면 그 투자안의 수익과 지출로 구분한다고 얘기했죠. 현금 흐름을. 추정해서 계산하는 걸 추계한다고 얘기했었고, 현금 유입 수익과 현금 유출, 지출을 비교해서 수입이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안 하고, 투자하고, 같을 때 왜 한다고 그랬죠? 수지 맞으면 좋다, 나쁘다? 나쁘다? 좋다. 그러니까 수익과 지출이 맞으면, 같으면 투자를 한다, 안 한다? 투자를 한다. 그래서 투자론에서는 같으면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출이 만약에 더 큰 투자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투자의 정의상 수입은 언제 들어오고 미래에 들어오는 돈이고 지출은 언제 나가는 돈? 현재 나가는 돈이니까 시점이 다른 돈은 가치가 서로 다른 돈이니까 단순 비교하면 된다. 시점을 일치시킨다. 시점을 일치시켜서 비교하는데 투자 결정을 내리는 시점이 현재니까 현재 가치로 고쳐서 비교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미래 수입을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걸 붙었던 이자를 까고 금액이 작아지니까 얘를 할증이라고 한다. 할인한다고 한다. 할인한다고 한다. 그럼 할인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이 필요하나요? 할인율. 근데 투자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해당 투자에서 투자자는 감당하는 것이 있으면 감당해야 되는 것에 대한 대가는 최소한도로 요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투자의 정의상 투자는 현재의 확실한 지출을 포기하는 대신에 미래의 불확실한 수입을 선택하는 행위니까 시간을 견뎌야 되고, 그래서 시간에 대한 대가인 뭐를? 무위험률. 무위험률은 어디에서 구한다고 그랬죠? 투자자가 개인적으로 구한다고 했나요? 은행 찾아가 보면 된다고 그랬나요? 은행. 그래서 정기예금의 이자율 가져다 쓴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시점에 1년 투자를 한다 그러면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 가져다 쓰면 되더라. 또 하나 국공채 이자율 가져다 쓰면 된다고 그랬죠.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무위험률은 투자자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 걔는 X겠네요. 무위험률은 일반 경기 상황에서 끄집어내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는 투자의 정의상 미래의 불확실한 수입을 선택하니까 왜 불확실하죠? 얼마가 될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지 그게 실현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예상한 수익이 예상된 대로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 위험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수익만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리나요? 위험도 따지나요? 위험도 실제로 따지죠. 그래서 투자론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수익과 위험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야간에 택시를 타면 야간에 택시를 타는 것에 대한 대가로 뭐가 붙더라? 할증이 붙더라. 그래서 위험에 대한 대가를 뭐라고 한다? 위험 할증률이라고 하더라. 근데 투자자별로 위험에 대한 대가를 다 다르게 요구하나요?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요구한다, 더 적게 요구한다, 더 많이 요구한다. 번지점프 설명드렸었어요. 그게 기억이 나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수익일 때 위험이 더 작은 걸 선택한다, 더 큰 걸 선택한다? 위험이 더 작은, 편차가 작은 투자안을 선택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떨어졌을 때 많이 떨어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특이하게 올라갔을 때 더 높이 올라가는 것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일 수익일 때 위험이 더 큰, 편차가 큰 걸 선택하는 사람을 위험, 선호형.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일반적인 투자자를 가정하니까 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전제로 문제를 풀더라. 그때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에서 위험을 덜 싫어하는 사람이 공격적인 투자자. 그래서 위험에 대한 대가를 많이 요구하고 조금 요구하고 위험을 덜 싫어하는 사람은 더가 아니라 덜. 제 발음이 이상했나 봅니다. 그러면 보수적인 투자자일수록
보수적인 성향을 띨수록 위험을 더 싫어하나요? 더 싫어하죠.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요구한다. 그게 기억이 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감수해야 되는 위험의 크기는 모든 투자자가 다 동일하죠. 동일한 투자안이니까. 근데 똑같은 위험을 감수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가 투자자별로 다 다르니까 그 위험에 대한 대가는 다 다르게 요구한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투자자, 여러분들의 요구하는 수익률은 동일한 투자안을 놓고도 다 같다,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주관적으로 결정된다,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때 그 주관적인 수익률, 요구 수익률로, 자기가 요구하는 수익률로 미래 수입을 할인하니까 결국은 똑같은 미래 수입으로 객관적으로 1억 1,000으로 1년 뒤에 보여도 그 1년 뒤 1억 1,000만 원을 현재 가치로 고쳤을 때 느끼는 금액은 개인이 다 다르다. 투자자별로. 요구하는 수익률로 할인하니까. 그래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큰 사람일수록 똑같은 미래 수입을 더 많이 할인 쳐버리니까 할인하고 남은 금액이 크게 느껴진다, 작게 느껴진다? 들어오는 미래 수입 1년 뒤 1억 1,000만 원을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버리면 우리 실제로 할인을 많이 받으면 금액이 싸지죠. 금액이 낮아지잖아. 그래서 똑같은 미래 수입 1년 뒤 1억 1,000만 원을 더 높은 할인율로 할인한 사람은 현재 시점의 수입이 작게 느껴질 거고 현재 시점의 수입이 작게 느껴지니까 그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게 투자론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었던 거죠. 되시죠? 그런데 실제로 미래 수입을 할인해 봤더니 어떤 할인율로 할인해 봤더니 그때 나온 금액이 내가 처음 집어넣은 지출의 현재 가치와 똑같다면 투자한 금액과 똑같다면 내가 사용한 할인율은 이 투자한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인가요? 자, 1억을 집어넣었어요. 이 투자한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 10%랍니다. 그럼 1억 1,000이 되죠. 1년 뒤에. 이 투자한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 얼마죠? 10%죠, 지금. 10%. 그렇죠. 근데 이 1년 뒤 1억 1,000만 원을 10% 할인율로 할인해버리면 붙었던 금액을 똑같이 그대로 까니까 나오는 금액은 원래 집어넣은 금액과 똑같죠. 지출의 현재 가치와. 그래서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은 결국은 이 투자한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죠. 10% 붙었다가 10%로 까야 원래 금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의 정의는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어떤 투자안이든 그 투자안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 20%였어요, 여러분. 20%. 20%로 까면 원래 금액이 되죠. 할인율을 20%를 적용하면 20% 두 번 붙었어. 그래서 2년 뒤 미래 금액이 됐어요. 걔를 20% 두 번 까면 원래 금액이 되죠. 되셨죠? 그래서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게 내부 수익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빼면 얼마가 되죠? 같은 것끼리 빼면 0이 되죠. 그래서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 나누면 얼마가 되죠? 1이 되죠. 같은 것끼리 나누면. 그래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할 때 수익률을 세 가지를 공부했죠.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투자론을 잘 못하시는 분들,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기대 수익률과 내부 수익률과 예상 수익률과 투자 수익률과 수익률이 다 같은 거라는 걸 몰라요. 다 똑같은 거였죠. 투자 안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나 투자 안에서 예상되는 수익률이나 투자 안의 수익률이나 투자 수익률이나 다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제일 좀 이해하기 힘든 게 내부 수익률이죠. 투자는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익률을 투자 결정 시에 딱 두 가지밖에 안 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은.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과 무슨 수익률? 자, 지금 그대로 대답해 보세요.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을 줄이면 무슨 수익률? 기대 수익률. 근데 그 기대 수익률이 해당 투자한 내부에 있으니까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투자자가 해당 투자에서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 자자. 해당 투자에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이라고 대답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 거기에 기대자가 한 번도 없었잖아. 요구한다고 했잖아. 요구. 그게 요구 수익률이죠. 그렇죠? 근데 이 개념이 처음에 어렵다고요. 그럼 실현 수익률은 투자 결정 시에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투자론 공부를 할 때 실현이란 단어가 나오면 우리에게 뭐다? 실현이다 얘기를 했죠. 걔는 무조건 X라고. 맞죠? 그러면 저를 믿는지 한번 질문을 드릴 거예요. 수년가법은 반드시 부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는 투자 분석 기법이다. 자, O, X. O예요. 왜냐하면 수년가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면 수년가가 기준인 0을 넘어가는 애들 중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중 제일 클 걸 선택하잖아요. 맞죠? 이따 바로 확인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투자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는 수익이 제일 클 걸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 투자 결정의 시점에. 근데 얘를 틀린 문장으로 바꿔볼게요. 뭐가 달라졌나 잘 들으세요. 답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수년가법은 반드시 부의 극대화는 수익이 제일 크게 만든다는 표현이었죠. 부의 극대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OX. X. 실현이란 단어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투자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 A 투자 안에 수년가가 제일 클 것 같아서 현재 시점으로 고친 순수익이 제일 클 것 같아서 걔를 투자를 했지만 실제 결과가 걔가 제일 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실현되는 건. 그러니까 뭐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다? 실현이란 단어 사용하면 안 되죠. 다시 피셔 효과 기억나세요? 물가가 올라가면 담배 가격도 올라갔을 텐데 옆에 사람이 담배를 같이 피러 올라가자고 얘기하면 당신이나 피셔.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상된 물가 상승률을 더해서 더 많이 요구하는 것. 그게 피셔 효과에 의한 요구 수익률의 산정이었어요. 되셨죠? 그럼 질문 잘 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만약에 무위험률이 5%랍니다. 그럼 얘는 정기금의 이자율이 5%란 얘기죠. 위험 할증률이 얼마냐면 얘가 5%래요. 5%. 문제 이렇게 준 거야. 그리고 또 뭘 줬냐면 발생된 물가 상승률을 줬어요. 얘가 5%랍니다. 5%. 그러더니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요구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요구 수익률. 그럼 요구 수익률은 15%다. 10%다. 오늘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하고 왔다. 오늘 그런 날이다. 날 건들지 말아다오. 빨리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제가 놓아드릴 테니까. 이거 15% 아니죠? 왜 15%가 아니죠? 지금 이 발생된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맞나요? 물가가 이미 발생이 지금 현 시점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미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돈의 가치가 이미 떨어진 거죠. 내가 그 투자를 해야지만 감당해야 되는 위험이 아닌 거잖아. 되셨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해당 투자 시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에 반영하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실현자 들어가는 애들은 다 X라는 걸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이런 기준이 없으면 개론에서 투자론은 한없이 어려운 내용이 됩니다. 지금 할만하신가요? 할만하죠? 네. 그래서 이제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이 화면은 봤었죠? 안 봤나요? 봤었던 것 같은데? 봤죠? 네. 그래서 이 화면은 안 봤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서서히.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서 수년가법이 있고 수익성 지수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 얘기였죠. 잠깐 있죠. 이따가 바로바로 정리를 시켜드릴 거예요. 놓치시면 안 돼요.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의 크기 비교죠. 투자 결정은 첫 번째 크게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결론은 뭐냐면 수지를 맞춰보는 건데 시점만 현재로 일치시켜서 비교하는 거죠.
그럼 얘가 이미 수입의 현재 가치가 됐다는 얘기는 뭐로 할인한 거죠, 여러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거죠. 미래 수입을. 그럼 수입의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얘는 뭐였어? 일이 발생되기 전이죠. 그러면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기 전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 수익률이 필요하다. OX? 보고도 대답을 못 하잖아요, 지금. 요구 수익률이 없으면 할인을 못 한다니까. 이해가 되셨어야 돼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서 수입의 현재 가치를 만든 거죠. 그런데 똑같은 미래 수입이어도 수입인데 얘 수미죠, 수미. 이 수미는 뭔가요? 미래 수입. 이 미래 수입은 누가 봐도 똑같죠. 1년 뒤 1억 1천이면 누가 봐도 1억 1천이잖아. 1년 뒤 1억 1천만 원. 근데 투자자별로 그 똑같은 미래 수입을 보고도 수입의 현재 가치는 다 달라진다고 그랬죠, 결론이? 이게 이제 금방 복습했던 거잖아요. 뭐가 달라지니까? 요구 수익률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자, 이 표현이 맞나 보세요. 투자안이 일이 있습니다. 일 투자안이 있어요. 일 투자안을 채택할까 기각할까, 할까 말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미래 수익과 첫 번째로 지출의 현재 가치를, 투자액을, 이게 투자액이죠. 현재 지출액이 1억이 됐다는 얘기는 투자액이 얼마다? 1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 투자액을 추계한다, 추계하지 않는다? 추정해서 계산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죠. 이게 첫 번째라고. 이게.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투자 결정을 제대로 내리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을 구해야 되죠. 그럼 요구 수익률의 계산식에 아까 뭐뭐뭐가 들어있었죠, 여러분? 꼭 두 가지는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 네? 그래서 이 요구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럼 위험에 대한 대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미래 수입의 위험을 측정해야 될까요? 측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지금 이 위험에 대한 대가는 이 위험이잖아요. 이 미래 수입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 위험을 측정해서 그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순서가 첫 번째로 미래 수익과 지출액을 추계한다. 두 번째가 이 미래 수입의 위험을 측정한다. 세 번째가 뭘 산정한다? 요구 수익률을 산정한다. 네 번째가 그 요구 수익률을 뭐해서? 할인해서 수입의 현재 가치를 구한다.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현재 시점에 수입으로 고치는 내용이었잖아. 맞죠? 그래서 이제 이 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할 수 있죠. 왜 비교할 수 있죠? 뭐가 같아졌으니까? 시점이 같아졌으니까. 시점이 같은 돈들은 이제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입의 현재 가치가 지출의 현재 가치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 내용인 거죠. 맞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냥 부등호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차리니까 얘를 바꿨다고 얘기했죠. 투자 분석 기법으로. 그래서 이 크기를 비교할 때 한 번은 얘를 좌변으로 넘겨서 빼기를 만들고, 그럼 여기에 뭐만 남고? 0, 0, 0. 빼면 뭘 붙인다? 우리 금에서 불순물 뺀 게 뭐였죠? 순금. 후추에서 불순물 뺀 게 순후추. 오뚜기 순후추. 그래서 경비나 지출이나 비용을 빼면 무조건 순자를 붙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지출의 현재 가치를 빼면 뺐으니까 순영가죠. 그래서 순영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보내볼게요, 얘를.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뺀 게 여긴 0만 남았죠?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맞나요? 맞죠? 이게 무슨 법이죠?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뺀 걸 뭐라고 한다?
현가. 이게 순현가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순현가법의 본질은 뭐다? 수익과 지출의 크기 비교다. 현재 시점으로 고친 크기 비교. 이게 끝. 근데 뭐에서 크기 비교? 뭐에서 크기 비교? 빼서 크기 비교. 그러니까 기준이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거죠. 1이 아니라. 그리고 이거 이미 다 봤던 거예요. PPT로. 지금 이 식을 지출의 현재 가치로 나눠버리면 여기는 얼마가 남죠? 1이 남죠. 그래서 수입의 현재 가치 나누기 지출의 현재 가치.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를 하고 안 하고? 투자를 하고. 이 식이잖아요, 이 식. 양변을 지출의 현재 가치로 똑같이 나눈 거죠. 양변을 플러스로 나누면 부등호의 크기는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그네요. 그럼 얘가 1보다 작으면 투자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되죠? 맞죠? 그럼 결국 지금 수입의 현재 가치를 지출의 현재 가치로 나눠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방법은 크기 비교인가요?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 크기 비교잖아요. 근데 얘는 뭐에서 크기 비교? 나눠서 크기 비교인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분모 분자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얼마를 기준으로 비교한다? 1을 기준으로 비교한 거죠. 이 이름이 뭐였죠? 얘가 분수죠. 그러니까 지수죠, 지수. 수입이죠. 알고 싶은 게. 그러니까 얘는 비용성 지수, 수익성 지수? 수익성 지수인 거죠. 되셨나요? 이게 수익성 지수잖아요. 그럼 결국 순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은 같은 거네요. 본질이 같은 거죠. 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순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은 순현가를 계산하기 전, 수익성 지수의 수치를 계산하기 전 반드시 요구 수익률이 필요하다. 맞죠? 요구 수익률이 없으면 수입의 현재 가치를 못 만들잖아. 이해가 되셨죠?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라. 그래서 뻑하면 얘를 1로 바꾸고 얘를 0으로 바꾸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의 순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의 본질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뽑아낸 내용이 뭐였냐면 실은 여기서 뽑아낸 내용이 할인을 해봤더니 자 여기 보세요. 할인을 해봤더니 미래 수입을 어떤 미래 수입을 놓고 할인율을 적용했어요. 할인율을 적용했어요. 그랬더니 나온 결과가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가 같아졌답니다. 같아졌대요. 그럼 결국은 이 미래 수입, 원래 투자액에 이자가 붙어서 이 미래 수입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미래 수입을 할인해 봤더니 할인되고 남은 금액이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가 같아졌대요. 아까 했죠? 그럼 이때 사용된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이죠? 내부 수익률이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의 정의는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준 할인율이며, 오케이?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뭐로 할인했죠? 뭐로 할인했죠, 지금?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 거잖아.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중에 하나만 할인율이 다르죠. 무슨 법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중에 무슨 율이라고 들어가 있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 내부수익률법. 그러니까 내부수익률법은 뭐로 할인한다? 이걸 요구수익률로 할인한다고 대답하는 게 더 힘들어요. 내부수익률법은 뭐로 할인한다? 내부수익률로. 되셨어요? 그래서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가 같아진 걸 찾았죠, 지금? 그럼 같아졌다는 얘기는 순현가는 뭐랑 같아졌고? 순현가는 뭐랑 같아졌고, 뭐랑? 0과 같아졌고, 수익성지수는 얼마와? 1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다. 이게 주거라고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 거죠. 문제. 되셨습니까?
맞죠? 그런데 자 잠깐만 여기 보세요. 그럼 얘는 수지 비교예요. 이번엔 투자자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수익률이 중요해요? 중요치 않아요? 수익률이 중요하죠.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을 얼마만큼 누릴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 판단의 근거잖아요. 그럼 투자자는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딱 두 가지밖에 사용 안 한다고 그랬죠? 무슨 수익률과 무슨 수익률? 기대 수익률과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기대 수익률이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해당 투자에서 내가 지금 나는 누구죠? 그랬더니 박수연이다 그러지 말고 투자자잖아요. 해당 투자에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자금은 안 하겠죠. 자기가 요구하는 최소한도도 충족되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다 문제죠. 이걸 내면 어렵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때의 기대 수익률을 뭐라고 하는 거다?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니까 내부 수익률이죠. 그럼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때까지는 요구 수익률이 필요한가요? 필요치 않은가요? 네? 아니,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때까지는 요구 수익률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죠. 지금 이거 요구 수익률로 할인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요구 수익률이 아니라 내부 수익률로 할인했잖아.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때까지는 요구 수익률이 필요 없는 걸 저기서 바로 보여드릴 거예요. 바로. 자, 그러면 이제 내부 수익률을 계산해 놓고 얘만 갖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 항상 투자 결정 두 가지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판단의 기준이 있겠죠, 여러분. 그 판단의 기준이 뭐다? 내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과 비교하겠죠.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때까지는 뭐가 필요 없으나 요구 수익률이 필요 없으나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판단의 기준으로 얘가 필요한 거죠. 되셨어요? 그럼 결국은 투자 결정은 투자자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다 달라져요?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죠.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지금 다라고 얘기한 건 순형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모두 요구 수익률이 사용된다, 사용되지 않는다? 사용되죠. 요구 수익률이 사용되잖아. 근데 얘는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이 둘은 현재 가치를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크게 비교할 때는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판단의 기준으로 필요한 거죠. 되세요?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부 수익률법에서 계산할 때까지 요구 수익률이 필요 없는지를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미래 수입이 있습니다. 이 식을 잘 분석하면 돼요. 그럼 보세요. 이쪽. 미래 수입을 뭐로 나눴죠? 지출액으로 나눠요. 여러분 수업을 듣고 기본서를 혼자 읽으실 수 있으면 돼. 제발. 수업을 들으면서 막 기본서를 따라서 체크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왜 보세요. 미래 수입을 지출의 현재 가치로 나누면 얘를 구분하면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 현재 투자되는 원래 금액을 원금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럼 미래가 되면 이자가 붙죠. 그러니까 미래 금액은 원금만 있다, 원금 플러스 이자다. 원금 플러스 이자고 현재 금액은 원금만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점이 다른 돈을 비교한다는 얘기는 원금과 원금 플러스 이자를 비교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원금끼리 비교해야지. 됐죠? 그러면 이 미래 수입을 원금 플러스 이자로 고칠 수 있나요? 고쳤죠, 지금. 그럼 얘를 원금으로 나누는 거죠, 지금? 지출액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원금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나눴죠? 이게 이거죠. 그럼 원금분의 원금 플러스 원금분의 이자죠. 그럼 결국 원금분의 원금은 1. 원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자율이죠. 되시나요? 그래서 1 플러스 R이 되는 거죠. 그럼 이 R이 바로 뭐예요?
이 투자한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잖아. 맞죠? 그런데 여기에 뭘 씌웠냐면 N승을 씌웠죠. 이게 N년 뒤 금액이라면 1년 뒤면 그냥 나눈 게 1.1이면 0.1이 내부 수익률인 건데 얘가 2년 뒤 금액이라면 뭔가 조치가 필요해요. 그 내용을 볼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투자안을 딱 줘놓고 내부 수익률을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을 안 해요. 미래 수입을 그냥 지출액으로 나눠버려요. 나누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죠. 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만. 해보세요. 1번. 미래 수입이 있습니다. 이 미래 수입을 얼마로 줬냐면 얘를 1억 1천만 원으로 줬어요. 1억 1천만 원. 그 다음 현재 지출액이 얼마냐면 이 현재 지출액 투자액이라고 문제는 보통 줘요. 투자액을 얘를 1억으로 줬습니다. 그래 놓고 문제에서 얘 1년 뒤 금액이라고 준 거예요. 첫 번째 1년 뒤 금액이래요. 내부 수익률을 계산해 보랍니다. 얘를 계산해 보래요. 그러면 이 문제를 딱 풀 때 그냥 뭐 해버리면 된다? 1억으로 나눠주면 되죠? 무조건 미래 수입을 원금 플러스 이자를 원금으로 나눠주죠? 1억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계산기로 제발 1억을 공 8개 찍지 마시라고 그랬죠? 맞죠? 그러면 1억은 공 4자리 정도만 만원다리. 10,000,000원이잖아요. 10,000,000원. 1,0,0까지만 찍든지 아니면 그렇게 안 찍어도 돼요. 얘는 11 나누기 10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계산기가 사랑스럽게 속삭이죠? 얼마라고? 1.1이 나오겠죠. 근데 얘는 몇 년 뒤 금액이었죠? 1년 뒤 금액이죠. 그럼 얘를 나누면 1 플러스 0.1이죠. 1이 뭐죠? 투자 원금 부분이잖아. 그럼 얘는 수익률이죠? 이게 내부 수익률이죠. 이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 얼마? 10% 끝. 되시겠죠? 지금 내부 수익률 계산할 때 요구 수익률 사용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요구 수익률 나오지도 않았죠. 다시 이번에는 얘가 2년 뒤 수입이래요. 2년 뒤랍니다. 얘가 얼마냐면 1억 2,100만 원이랍니다. 우리 개론에서 제일 많이 나온 숫자 배열이 뭐냐면 1.1. 얘 제곱하면 1.1 곱하기 1.1은 1.21. 121. 11 곱하기 11은 여기다 또 1.1을 곱하면 3번 곱했죠? 그러니까 그 숫자에 뭐가 들어갈까요? 3이 들어가겠죠. 1.331.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개념이. 그래서 1.1, 1.21, 얘 몇 승? 몇 승? 2승. 1.331, 얘 몇 승? 3승. 지금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1억 2,100만 원 딱 주어진 순간 얘를 똑같이 나누죠. 내부 수익률을 구해라 그러면 얼마로 나눠요, 여러분? 1억으로 무조건 투자액으로 나눠주시면 된다니까. 나눴어요? 1억으로? 그럼 얼마가 나와요? 1.21이 나오죠? 그럼 1.21을 보고 분명히 뭐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냐면 이 투자의 내부 수익률은 21%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네가 저죠? 네가 전에 1이 원금이라며. 점 얼마가 내부 수익률이라며. 그러니까 이 투자의 내부 수익률은 21% 이렇게 대답하고 틀린다고요. 왜냐하면 내부 수익률의 정체는 정확하게 뭐냐면 내부 수익률은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해당 투자의 연평균 수익률인 거야. 연평균. 얘는 2년 지나서 21% 수익률인 거죠. 맞죠, 여러분? 그럼 1년이 얼마인지를 따지는 게 그게 내부 수익률이라고요. 그러니까 1.21을 딱 보는 순간 얘는 무엇의 제곱이죠? 1.1의 제곱이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2년 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은 21%다, 10%다? 10%인 거죠. 이것만 안 헷갈리시면 된다고. 그런데 이때 안 헷갈리는 방법이 있죠, 사실은.
얘를 딱 보는 순간 우리가 계산하는 수익률은 5%이거나 10%이거나 20%죠. 보통. 근데 수익률이 21%가 나오면 뭔가 의심해 봐야죠. 뭔가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렇게 잡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이 10%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나 해서 눌러봤는데 안 되네요, 역시.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부 수익률입니다. 진짜 할만하죠? 그랬더니 그럼 이거는 1억하고 1억 1천 이렇게만 주어졌을 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꼭 있죠. 그래서 얘가 6천만 원이라고 볼까요? 바람과 같은 스피드로 해봐야죠. 얘 투자액이 5천만 원이래요. 얘 1년 뒤 미래 수입이고 1년 뒤. 그럼 얘는 내부 수익률 얼마인가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봐. 계산기 두들길게. 그러면 정말 미워할 거예요. 6 나누기 5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 예? 그럼 얘는 1.2죠? 몇 프로? 20% 내부 수익률. 끝인 거예요. 어려워요? 8천만 원, 5천만 원이면 8을 5로 나누면 되죠. 그럼 1.6이잖아. 그럼 60% 수익률인 거죠. 되셨어요? 이 투자를 60% 수익률로 할인하면 수년가는 얼마가 나온다?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부 수익률로 나누면 같다면서요.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가. 그럼 빼면 얼마가 나온다? 0. 아까 내부 수익률의 정의를 계속 말씀드렸잖아. 이게 헷갈려요. 처음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인 거죠. 하실 수 있겠죠? 이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의 내용의 끝이에요, 사실은. 어렵나요? 어렵답니다.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고 계시죠. 네. 당연히. 근데 이 본질을 이렇게 모르고 공부를 해보면 NPV, Net Present Value, IRR 이런 식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미궁으로 빠지는 거죠. 개념을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잠깐만 308페이지 보실까요? 308페이지. 308페이지 찾으셨죠? 거기 308페이지 제일 위에 할인연금 흐름분석법,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나와 있죠? 그래서 괄호 1번 의의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그러니까 읽혀지는지만 느껴보시라는 얘기예요. 읽어보는 건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십시오. 1번 할인연금 흐름분석법은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래서 현재 가치로 고쳤기 때문에 앞에 두 글자 뭐가 붙었다? 할인자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할인된 현금을 수익과 지출로 분석하는 방법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현금 흐름이란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을 공제한 것을 말한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투자 분석 기법에 따라서 나중에 투자의 단계가 취득하면 보유하고 있다가 팔겠죠? 그래서 보유기간 중에 돈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처분 시에 돈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그걸 감안해서 이 내용을 따져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2교시에서 공부할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확히 중간에 동그라미 6번 할인연금 흐름분석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투자분석 기법이 된다. 중요하죠? 할인자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번에 분석 절차를 볼까요? 이게 이해가 되나 보세요. 이제 읽히는지. 1번. 대상 부동산의 미래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추계한다. 왜 현금 유입에는 미래가 붙었고 현금 유출에는 미래나 현재가 안 붙어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현금 유출은 항상 현재 이루어지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 2번. 위험을 평가하여 위험 조정 할인율을 결정한다. 위험 조정 할인율 동그라미 거기다 적어두세요. 요구 수익률. 이게 왜 위험 조정 할인율이냐면 요구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 할인하죠. 지금 그러니까 할인율이에요. 근데 요구 수익률은 위험이 크면 높게 조정하고 위험이 작으면 낮게 조정하잖아요. 그래서 위험이 조정된 상태의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야 되니까 위험을 평가해 위험 조정 할인율을 결정한다 돼 있고, 위험 조정 할인율은 투자안의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률과 인플레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돼 있고, 동그라미 3번 위험 조정 할인율이 결정되면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다. 이게 할인한다는 얘기죠. 맞죠? 4번 미래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비교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빼서 크기 비교하면 무슨 법이고? 순영가법. 나눠서 비교하면 수익성 지수법. 지금 그 얘기인 거죠. 맞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09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서 네 번째 줄 정도에 니은 투자 여부. 독립적인 투자안, 그러니까 독립적인 투자안은 하나의 투자안을 놓고 할까 말까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영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고 돼 있네요. 그리고 B를 보시면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 여러분 잠깐만 여기 보세요. 1투자안이 있습니다. 이 투자를 할까 말까 결정하는 건 단일 투자안의 투자 결정인가요? 복수의 투자안의 투자 결정인가요? 단일이죠.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단일 투자안의 투자 결정인 거예요. 되셨죠? 얘를 할까 말까 따져보는 거. 그러면 이번엔 1투자, 2투자, 3투자. 부동산이 3개가 있어요. 건물이. 이 3개 중에 뭘 선택할 것이냐 하면 얘는 단일 투자안인가요? 복수의 투자안인가요? 복수의 투자안.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거 선택 못하죠? 지금 기본적으로. 나는 돈이 많아. 다 사버릴 거야. 그러면 안 되고. 그럼 얘는 상호 대립적인 투자안,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투자 결정인 거죠. 됐죠? 그러면 순영가법에 의할 때는 이 투자안의 순영가가 뭐보다? 이거 제발 맞춰야 되는데 뭐보다? 1보다? 라고만 대답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러면 끝나잖아요. 지금 그 얘기죠. 이게 적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를 때는 이 투자안들이 순영가가 얘가 얼마냐면 제가 순영가를 적습니다. 얘가 1,000만 원이에요. 얘가 1,500만 원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500만 원이랍니다. 우선 뭐 탈락? 3 탈락? 마이너스 500이니까 얘는 현재 시점에 손실이 발생한 거죠. 손실이 발생했잖아. 그렇죠? 얘 탈락. 그럼 이 둘 중에 순영가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우리는 순영가는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순영가는 작을수록 좋다? 클수록 좋다. 그래서 클수록 좋다. 얘를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순영가법의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투자 결정은 순영가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을 기준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기준으로 제일 클 걸 선택한다? 그게 방법이겠죠. 되셨죠? 그럼 현재 시점에 바라봤을 때 수익이 제일 클 걸 선택하니까 반드시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다. 수익이 제일 클 걸 선택해서 내 수익이 제일 커질 걸, 부가 제일 커질 걸 추구하는 거잖아요. 추구하는 방법인 거지 실현시키는 방법이 아닌 거지. 되셨죠?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투자, 잠깐만, 이 두 개를 동시에 다 했어요. 1과 2를 동시에 다 했어. 그럼 순영가는 2,500만 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자, 제가 지갑에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데 10,000원이 있고 이 왼쪽 호주머니에 2만 원이 있다면 얘들 현재 돈이죠? 두 개 더하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현재 시점에 돈은 더하기 빼기가 된다? 안 된다? 되죠? 그러니까 순영가법은 더하기가 되겠네요. 각 개별 투자안의 순영가의 합이 전체 투자안의 순영가인 거지. 한마디로 더하기가 된다는데 얘를 더하기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없어 보이니까 가치가산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러면 얼마나 있어 보여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무슨 엄청나게 대단한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됐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더하기가 되는 거 안 되는 것도 다 보여드렸던 거예요.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그렇답니다. 되셨죠? 그래서 지금 B 부분의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에 순영가가 0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
수년가가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 디귿 특성의 A.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환원 또는 할인이었죠. 왜 환원이라는 단어를 썼었냐면 처음 출발한 현재 가치로 다시 되돌아간 거죠. 이자 까고. 그래서 환원 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B. 수년가가 플러스라는 의미는 예상되는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키고도 남는 게 있다는 얘기다. 보실까요? 자, 이 얘기예요. 투자한 1억이 있습니다. 투자액이 1억이 있어요. 10% 이자가 붙었어요. 내부 수익률 10%죠?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 5%래요. 그럼 10% 이자 붙었다가 5%만 깐 거죠? 제가 여기서부터 출발했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1억이에요. 1억. 여기에서 10%가 붙어서 1억 1000이 됐어요. 10% 이자 붙었죠? 근데 이 미래 수입을 5%만 할인하면 요구 수익률 5%를 적용하면 여기까지만 가겠죠? 여기에 지출의 현재 가치가 있잖아. 1억. 걔보다 더 크죠, 지금? 할인되고 남은 금액이. 투자를 한다, 안 한다? 하죠. 되셨어요? 그러니까 해당 투자한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더 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충족시키고도 남는다, 남지 않는다? 남는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C. 수년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매기간의 현금 수지, 보유기간, 요구 수익률을 모두 다 알아야 구할 수 있다. 이따 바로 볼 겁니다. 거기까지 됐죠? 그 다음 2번 내부 수익률법. 기억, 내부 수익률의 의미 A. 내부 수익률이란 투자한 자체의 수익률로 기대 수익률을 의미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기대 수익률의 동그라미. B. 별도로 별표 셋.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가 합과 현금 유출의 현가합을 같게 하는 수익률이다. 같게의 동그라미. C. 그래서 뺀 건 0과 같고 나눈 건 1과 같다. D. 되셨나요? CD 묶어놓으시고 그 부분도 별표 3개. 그 다음 E. 내부 수익률은 투자안의 그냥 수익률인가요? 연 평균 수익률인가요? 칠판 있죠? 아까 제곱했던 이유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투자안에서 2년 동안 21% 수익률이 발생했다고 얘기하는 내부 수익률이 21%가 아니었다. 우린 연마다 얼마만큼 발생했는지를 보는 거니까 이렇게 판단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연평균이라는 표현이 붙은 거죠. 되셨을 거예요. 그 다음 니은 투자 여부. 독립적인 투자한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맞죠? 그럼 상호 배타적인 투자한 중에서는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부분에 체크 하나, 별표까지는 치지 마세요. 지금 309페이지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줄 봅니다.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투자한 중에서 내부 수익률이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 돼 있죠? 그럼 이게 뭔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이렇게 판단하시기 쉽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처음 공부해 보면. 여기만 그대로 보십시오. 1번 투자안이 있고 2번 투자안이 있고 3번 투자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부 수익률이 해당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이 얘가 20%랍니다. 얘가 15%, 얘는 10%래요. 10%래요. 그러면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할 때 1번 한다. 2번 한다. 3번 한다. 지금 최종 승자는 이제까지 대답을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최종 승자죠. 지금 뭐가 없죠, 여러분? 요구 수익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결정 못 내리는 거야. 네? 내부 수익률법에서 내부 수익률들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투자안이 각각이잖아요. 그럼 얘는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만 준 거지, 지금. 투자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투자자가 나타나야 띡 하고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이. 그래서 이 요구 수익률이 잘 보세요. 얘 21%예요. 1번 투자의 위험이 커서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 21%라고요. 그럼 1번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이 얼마인데? 20%인데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21%를 요구한대요. 얘한테. 그럼 충족이 돼요? 안 돼요? 얘 안 되잖아요. 투자를 해요? 안 해요? 얘 안 하죠. 얘는 제껴버리는 거죠, 1번은.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2번 투자를 봤더니 얘 요구 수익률이 얼마냐면 얘가 13%래요. 그럼 2번 투자는 채택할까요? 안 할까요? 허들이 있다고요. 허들. 그 기준을 넘어가야 돼. 기준 넘어갔어요? 기준 넘어갔죠. 요구 수익률보다 크잖아. 투자합니다. 얘 투자해서 살리겠죠 지금? 얘 살아남았어요. 근데 3번 투자를 봤더니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 투자자가 3번 투자에서는 5%를 요구한대요. 투자해요? 안 해요? 투자하죠? 투자하잖아요. 그럼 얘도 살아남았네요? 그럼 얘들이 다 각각이었다면 얘는 안 하고 얘는 하고 얘는 한다. 이러면 끝날 텐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보래요. 여러분. 그럼 이제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투자 결정이죠. 내부 수익률법에 의한. 그럼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서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투자 결정을 내릴 때에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은 투자안들 중에서 맞죠? 그래서 1번이 탈락이었죠. 뭐가 제일 큰 걸 선택한다? 내부 수익률법,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은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잖아요. 해당 투자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은. 그럼 우린 큰 걸 고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딱 보자마자 이제 어떤 느낌이 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게 돼 있냐면 이건 정상이에요. 이렇게 느끼는 게. 얘 빼면 얼마? 2%? 얘 빼면 얼마? 5%. 이게 보이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더 많이 남았네? 3번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요구 수익률은 판단의 기준인 거예요. 기준으로 사용해서 걔 뛰어넘었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 다음부터는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뭐만 보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의 크기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이 제일 클 2번 투자를 하겠죠.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차이가 제일 큰 걸 선택한다가 아니라고요. 되세요? 그 개념. 됐죠? 그런데 자 이제 여기 보시는 거예요. 얘 내부 수익률 얼마예요? 15%? 얘 내부 수익률 얼마인가요? 10%죠. 그럼 2번과 3번을 동시에 했어요. 2번과 3번 투자를 동시에 했다고요. 잠깐만 있죠. 1번과 2번을 동시에 했죠. 그래서 얘 1,000만 원, 얘 1,500만 원일 때 순영가 2,500만 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있었던 이유는 얘는 돈이죠. 순영가, 가액이죠. 돈이니까 10,000원 꺼내고 20,000원 꺼내면 현재 시점에 돈 더하기 되죠. 돼요? 그런데 잠깐만 있죠. 잘 따라와야 돼. 오늘 간만에 많이 따라오고 있네. 여기를 보면 2번과 3번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러면 2번 투자의 수익률이 15%고 3번 투자의 수익률이 10%니까 이제 내가 누릴 수 있는 투자의 내부 수익률은 25%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말이 안 되잖아요. 평균 내야 될 것 같잖아요. 당연히. 그것도 가중평균. 따로 계산해야 될 것 같잖아.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정말 기초입문반부터 정말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 돈끼리는 더하기가 되고 안 되고? 되고. 비율끼리는 더하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강조를 했던 거죠. 네. 가중평균에서 구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예전에. 총 수익률의 계산은 지분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의 가중평균치로 구하지 그 둘의 합으로 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내부 수익률법은 더하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비율이니까. 그럼 얘를 유식한 표현으로 고쳐버리면 좀 있어 보이게 고쳐버리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내부 수익률법에서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투자 결정 시 각 개별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의 합은 전체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의 합과 같다 그러면 걔는 X죠. 걔가 더하기가 된다는 얘기니까. 되셨나요? 그러면 수익률이 제일 클 걸 선택하면 반드시 수익이 제일 큰가요?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투자에게
투자 수익률을 곱하면 얘가 투자 수익인가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 식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맞죠? 그래서 수익은 투자액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수익률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이 둘을 곱해서 나오죠? 맞죠? 그러면 내부 수익률법과 순형가법의 극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뭐의 차이점이냐면 순형가법은 사실상 수익인가요? 얘는 사실상 수익이죠. 왜 제가 그냥 단순히 수익이라고 안 하고 비스무리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얘는 현재 시점으로 고친 수익이잖아. 순수익. 수익의 개념에 초점이라는 거죠. 돈. 근데 내부 수익률은 수익률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하나 뭐가 성립이 되냐면 이런 문제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번 투자와 2번 투자가 있습니다. 볼까요? 1번 투자는 투자액이 1억이래요. 얘 수익률이 5% 수익률이에요. 수익 얼마죠? 자, 1억에 5% 수익률이래요. 제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산기로 두들기시든 1억에 10%가 얼마죠? 저는 이렇게 계산해요. 1억에 10%는 1,000만 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게 반이죠? 얼마? 500만 원이죠? 맞죠? 맞아요. 근데 2번 투자는 투자 안에 투자액이 1,000원이에요. 일부러 1,000원을 한 거예요, 지금. 1,000원짜리 투자는 없겠지만 이때 수익률이 얼마냐면 50% 수익률이에요. 이 투자는. 그럼 얘는 수익이 얼마죠? 500원이죠. 500원이잖아. 됐죠? 그러면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 내릴 때에는 얘 5%, 얘 50%면 얘가 요구 수익률을 다 넘어간 애들이라면 우리 뭐 선택해요? 얘 선택하죠? 내부 수익률법에 의할 때 얘가 선택이 된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지금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할 때는 내부 수익률법은 뭘 따지지 않고 수익의 크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수익률이 높은지 낮은지만 따지는 거니까 수익률이 제일 클 걸 선택해도 수익이 제일 큰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투자 결정의 시점에 지금 수익이 제일 클 걸 얘를 포기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부의 극대화가 추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될 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장점, 단점? 이 투자 분석 기법의 치명적인 단점인 거죠. 그래서 제가 기초입문반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쪽에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중에 예쁜 놈이 하나 있었죠. 이게 뭐죠? 순형가법이잖아. 그래서 순형가법은 나오면 무조건 장점.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결정할 때 결과가 다른 애들을 서로 가리키고 있으면 뭘 따라가야 된다? 순형가법. 왜? 얘는 항상 반드시 꼭 언제나 항상 부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런데 순형가법은 이 둘이 있으면 얘를 보는 거죠. 초점이 여기잖아. 수익이 제일 클 거, 순수익이 제일 클 걸 선택하니까 반드시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죠. 순형가법은 그 내용의 차이인 거예요. 그럼 여기를 그대로 보고 대답해 보세요. 투자액의 규모가 클수록, 둘 보세요, 비교. 투자액의 규모가 클수록 순형가가 클 가능성이 높다. 5조. 반드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투자액의 규모가 크면 수익도 크겠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아드린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까지 수업을 해본 결과 강의를 듣는 수강생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을 들으면서 계속 기본서를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계속 누구 강의를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 내용인 거예요. 이걸 꼭 잡으면서 들어가 보면 안 헷갈려요. 안 헷갈려서 얘를 치워버리면 개론이 너무 쉬워져요. 근데 얘가 계속 헷갈리고 있으면 나중엔 머리가 너무 아파요. 되셨죠? 10분을 쉬고 그리고 기본이론반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제가 우리 시험에서 기초입문과정에서 안 했던 부분 중심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좀 고난도의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뽑아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되시죠? 그리고 심화 이론에서는 진도를 기본 이론을 왜 그렇게 진행하냐고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심화는 그냥 진도대로 안다는 가정하에 파바박 치고 나갈 겁니다. 되셨죠? 제 수업은 기초인문 과정이 사실상 기본이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본 이론 과정이 사실상이 심화인 거예요. 두 달을 앞서가는 수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분들은 꼭 뭘 들으라고 그랬죠? 기초인문 과정을 다 들으시라고 그랬죠. 기초인문 과정은 아예 기초인문서 그 내용대로 순서대로 다 나간 거니까.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돼요. 10분 쉬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